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여기저기 사진을 찍는 4월 이맘때쯤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꽃 구경하느라 세월호를 잊으면 어떡하지? 세월호 참사 오늘로 꼭 5주기가 됐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하지만 그날의 아픔이 우리 모두에게 여전한 건 왜일까요? 세월호를 말하면 어떤 이는 아직도 그 얘기냐고 합니다. 그 말하면 충분하다고도 합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세월호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날의 그 허망한 죽음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만약에 자기 자식이 또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억울하게 희생됐는데 그 이유조차도 알 수 없다면 차마 지겹다는 말, 그만한 말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그래도 부모로서 또 가족들에게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억울하게 안타깝게 희생되었는지 그 답은 알고 싶은 것이고 그래 아이들한테 그걸 말해준다는 일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5년을 기다려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분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SNS에서 얼마 전에 이런 글이 돌았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사건 5.18 강조학살. 국가가 국민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사건 4.16 세월호 참사. 정말 가장 정확한 지혜라 생각합니다. 오늘 TV민생연구소는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특집 방송으로 유민 아빠 등 유가족들 그리고 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과장님까지 모시고 심층적으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죠. 불공정한 세상을 향한 을들의 반란. 여기는 TV민생연구소 지금 시작합니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 25사람을 제발 날 영원히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저희 고은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연적으로 임신이 잘 안 돼서 병원을 다니면서 가졌던 아이예요. 근데 제가 참사 이후에는 차라리 그냥 생기지 않는 아이를 병원까지 다녀가면서 낳았다는 그 사실도 되게 고은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이제 둘 다 애들 아빠랑 저랑 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막내가 초등학교 얘가 4학년 때 막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가 자연적으로 밥을 챙겨주고 아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런 것들을 혼자 다 했어요. 자연적으로 요리사가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요리 학원을 다녀게 됐어요. 제가 생일이 10월달이거든요. 엄마 생일상은 내가 차려줄게. 그렇게 해서 함박 스테이크를 해주더라고요. 그거를 해주면서 엄마 지금은 내가 이 정도밖에 못 해주지만
나중에 성인이 돼서 호텔 요리사가 돼서 엄마의 식사는 항상 호텔에 와서 거하게 차려줄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내 아이를 보내고 이렇게 끼니를 해결해도 되는지, 내가 잠을 자도 되는지,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될까,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순간순간 굉장히 많이 떠오르거든요. 저희 분향소 있을 때도 혜선아 엄마가 보고 싶고 그곳에서도 정말 엄마가 필요하면 엄마를 불러,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항상 죄책감이 있죠.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항상 있습니다. 아마 고은이도 저처럼 엄마 곁을 왜 떠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고은이를 보내야만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지 않을까. 제가 알고 싶듯이 우리 고은이도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사실은 미용실을 하면서 천직으로 내가 60살, 70살까지 미용실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 또래 아이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나름대로의 모습, 커서는 커서의 모습을 상상을 하고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못하게 되는 거죠. 아이의 그림자를 자꾸 찾게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100%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런 생활을 5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어떤 게 일상인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이 다음에 내가 5년 동안 살고 있는 이 삶이 일상인지 예전에 살았던 삶이 일상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삶이 일상인지를 모르겠어요. 현재는. 네, 저희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TV 민생연구소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진척이 없어요. 네.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의 희생으로 이 모든 게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TBS TV 그리고 TBS 앱 그리고 TBS TV 시민의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의 의견 올리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또는 저희 앱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구독하기, 좋아요 안 하셔도 됩니다.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로 우리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이하는 추모의 마음, 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TV 민생연구소 세월호 참사 5주년 추모 특집으로 귀한 분 두 분 지금 모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 우리 유민양 아버님, 김영호 선생님 직접 스튜디오 와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또 한 분 예. 모셨는데요. 우리 그 안산 단원고 학생들, 생존 학생들에 대한 치유를 도우셨던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입니다. 김은지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스쿨 닥터로 활동하셨다고 네, 하는데 네. 어떤 네. 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2014년 7월부터 학교에 상주하면서 생존 학생들과 부모님, 그 외에 다른 학생들, 선생님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이제 지지하고 케어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학교 전체가 다 대상이고 소통을 하고 케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는 간접적인 트라우마를 입으신 예.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귀한 일에 오셨는데 오늘 유민 아버님이 오시면서 네. 이렇게 그 여러 이제 저희들도 오늘 진행자들도 세월호 노란 리본 네. 어떤 분 아까 우리 입구에서 말한 것처럼 노란 리본도 지겹다는 분이 있는데 아니 사랑하는 사람 있고 그분이 어떻게 억울하게 안타깝게 돌아가시는지 몰라가지고 있지 않겠다는 표시를 그렇게 절대 제발 부탁인데 폄훼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다양한 이제 리본들이 나와가지고 네. 우리 미진 연구원님한테도 이렇게 선물로 나눠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두 개가 들어있어요. 네. 철민 연구원이랑 저랑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네. 유가족분들이나 유가족들 함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작은 리본 하나 또 여러 리본 변주된 제작물 하나 네네. 국민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 네. 잊지 않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되신다고 하니 네. 네. 뭐 매일처럼 못 하신다 하더라도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착용도 하고 또
리멤버 0416 팔찌도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네, 네. 저도 지금 가방 안에 놔두고 왔는데 네.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지금 믿기지가 않는 게 벌써 5년이 지났다는 게 그때 제가 너무 생생합니다. 그때 제가 라디오 녹음하러 가던 차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방송인들은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기억을 할 그때 수밖에 뭘 없는 하고 게 있었는지 자기가. 배가 그렇게 물에 있어서 너무 놀랐는데 다 구출됐다고 그래서 마음 쓸어 내리면서 제가 이제 녹음하러 갔었거든요.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 우리 모두에게 트라우마가 됐잖아요. 다들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현실에서 그러니까 처음엔 다 그냥 구출될 줄 알았잖아요. 예. 철민이 건 어떻게 저는 그때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4월 16일 날 국회 앞에서 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뭐 반값 등록금을 제대로 해라, 전월상한제를 해라, 뭐 민생문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는데 네. 사고가 났다는 걸 네. 기자회견 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아니 뭐 지금 당장 애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큰일 났다. 근데 전원 구조됐다 그래가지고 저도 역시 저도 안심하고 기자회견 막 일했죠. 안심하고 했다. 저는 오전 10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아, 그때 네. 기자셨어요. 그때 거의 실시간으로 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보를 전하게 됐었던 그쵸. 네. 처음에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네, 전원 구조됐다, 뭐 안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제 입으로 했었던 또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막히네요. 유민 아버님 직접 나오셨는데 네. 아버님보다 더 충격적인 기억을 갖고 계신 분은 없겠죠. 그날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 연락이 한 아침에 이제 왔죠. 아버님 네. 너무 떠올리기 어려운 기억이실 텐데 이제 그날 일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꺼내다 보니 네. 연락을 유민 어머님한테 받았다고 제가 듣긴 들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예. 제가 그날 24시간 교대 근무였어요. 네. 12시간씩 근무하고 주간 12시간, 그다음에 야간 12시간 근무조였죠. 어디 네. 공장에서 일하셨다고 네, 저도 그때, 영신이라는 예. 회사를 예. 다니다가 12시간 근무를 끝나고 야간 근무 끝나고 7시 반에 퇴근을 했어요. 퇴근을 하고 제가 이제 그 국궁을 했죠. 소위 일베들이 말하는 200만 원짜리 국궁인데 월 3만 원뿐이 솔직히 안 듭니다. 그게 예. 굉장히 체력적으로 좋은 운동인데 네. 국궁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유민이 엄마한테. 지금 수학여행 가는 배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 텔레비전 뉴스 보고 있냐 그래서 아니 뉴스 안 봤는데 그 얘기 듣고 바로 뉴스를 틀었죠. 네. 그랬더니 세월호 배가 엎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지금 내려가야 되겠다고 막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조금 그리고 이제 하기 전에 먼저 전화를 했죠. 유민이한테. 근데 전화가 아예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되니까 제가 문자를 넣어놨어요. 구조된 거니? 뉴스를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구조된 거니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카톡을. 그래서 결국은 저도 그게 마지막 네. 보내고 돌아오지 못한 답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해봤어요. 진도 팽목항 상황실이든지. 그런데 거기에서는 통화 자체가 안 됐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오부가 나왔어요. 전원구조. 아, 저는 그래도 살았다. 다행이다. 우리 애기 살았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유민이 엄마한테 통화했죠. 학교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다 데리고 갔거든요. 예, 부모님도 모시고 네. 갔죠. 그러니까 이제 마른 옷까지 준비해서 갔어요. 갈아입히려고. 젖어서 나올 거니까. 올라오면 내일 아침에 내가 바로 갈게 하고 약속을 그냥 했던 거예요. 전원구조를 믿고. 아침에 회사 끝나자마자 가서 유민이 보러 갈 거니까 하고 했는데 결국은 오후 되니까 이게 오보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억장이 무너져. 그래서 그때 또 부랴부랴 바로 내려갔던 거예요. 내려가는데 군산 좀 지나니까 이제 유민이 엄마가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대답도 못하고 막 우는 소리만, 통곡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 전화로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유민이가 생존자 명단에 없고 실종자 명단에 있다고 이제 막 그 얘기 듣자마자 저도 이제 운전을 못했어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가졌던 게 뉴스에서 어선들이 아이들을 태워서 섬으로 데리고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또 그래서 밤새도록 팽목항에서 배만 들어오면 쫓아가서 달려가서 보고 달려가서 보고 그걸 며칠을 그랬어요. 혹시 그래도 어선을 태우고 올 수 있을까 봐.
그 고통을 뭐 어찌 다 어떻게 저희가 해야 네. 되겠어요? 말로 다 헤아릴 수 것이며 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5년 전 기억인데도 예. 생생하게 지금 예. 잊지 못하고 계신 이유가 시시각각으로 있어요. 네. 그날을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근데 예. 이런 일을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고 할 수도 없고 저희가 뭐 어디 가늠할 수가 없죠. 근데 그날 이후로 세상이 멈췄다고 유족분들 얘기하세요. 근데 뭐 솔직히 저희들도 거기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거든요. 그날 이후로 정말 너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런 걸 실제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허망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면 보통 어떤 트라우마를 겪게 되나요? 선생님을 만나러 오는 학생들이나 어떤 가족들이 어떻게 호소하나요? 이제 이 경우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트라우마와 애도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대체로는 이제 많은 애도들이 이렇게 미리 준비가 되어진 애도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트라우마틱 애도, 외상과 애도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네.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서 그 어려움이 이렇게 보통의 애도보다 훨씬 더 심해지는 경우죠. 근데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나다 보니까 대체로는 첫 번째 느끼는 게 믿기 어려운 겁니다. 네. 사실은 아직도 많은 가족분들이 믿기지 않으실 거고, 그리고 많은 순간, 매 순간 옆에 있는 것처럼 잠시 착각을 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 시기가 이렇게 좀 지나가고 난 후에 어느 순간 굉장히 강렬하게 정말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뭐 식탁에 앉아서 빈자리를 볼 때나 아니면 길에서 비슷한 아이를 보고 쫓아갔는데 아닐 때나 이제 그런 순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애도의 과정에 가게 되는 겁니다. 현실감이 그게 없죠. 세월이 흐르면 네. 좀 나아진다는 사람들도 있고 네. 아니다. 근데 너무 큰 슬픔이나 충격은 세월이 흘러도 오히려 한만 더 쌓인다. 왜냐하면 뭔가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 같은 게 되면 차라리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거 매듭이 조금 풀릴 수가 있는데 저 같은 문외한이 보기에도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그걸 물어봤더니 막 은폐하고 모독당하고 그러면 트라우마 성취 더 커지지 않을까요? 네. 가족분들이 그런 험한 꼴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가족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저희가 다 헤아려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났는데요. 이 5년 동안 우리 세월호 유가족분들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그래도 직접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죠. 네, 저는 단원고 2학년 6반 이태민 엄마 문연옥입니다. 네, 저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9반 김혜선 엄마 성시경입니다. 저 단원고 2학년 1반 한고은 엄마 윤명순입니다. 참사 당시에는 아무것도 돌아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오직 먼저 보낸 아이를 위한 일에만 집중을 하고 싶었고 혜선이만 생각하면서 살 거야 했는데 한 2, 3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그때는 옆에 있는 아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고 그 아이가 동생이 했던 행동들을 그런 말들을 이렇게 따라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의 빈자리를 나한테 좀 덜 느끼게끔 해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이 아이를 위해서도 내가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진 않았어요. 큰아이를 보내놓고 이 작은 아이한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쏟아야 된다는 그 자체에도 고은이한테 상당히 미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들은 그때 당시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간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그리고 떠나보낸 아이들만 생각하면 옆에 있는 아이들도 불쌍하고 안 됐고 안쓰럽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중간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태민이 동생이 10살 터울이 나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4월 달이 되면 되게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무슨 말을 하냐면 엄마 저 벚꽃들이 다 이 나라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이 아이의 가슴 속에는 어떤 아픔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아이도 오빠의 기억들을 평생을 갖고 가야 되는데 제가 어떤 것을 해주어야 될지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되고요. 고은이 보내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거조차도 미안하더라고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안산 온마음센터라는 게 생기기는 했어요. 그게 이제 저희 유가족들의 심리 상태를 돌봐주고 좀 치유하고 힐링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지긴 했는데, 고은 엄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상담을 받고 치유해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혜선이한테 미안했고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우리 아이들을 그 힘들고 아프게 보냈는데 내가 과연 치유를 하고 힐링해가는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더 많이 들었고요. 하고 싶지도 않았고. 사실은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은 경험들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동네에서 거의 미용실을 한 10년 이상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걸어가면 앞에서 또 아는 사람이 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런 미안함 그리고 아픈 마음들이 표현이 되잖아요. 말로써 얼굴로.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오면 저절로 피하게 돼요. 저희 부모들이 예전에 알고 지냈던 지인분들이니까 내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거를 왜 꺼려하고 불편해하냐면은 저희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도 저희 마음을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해요. 다른 데 가서는 이 웃는 행동조차도 많이 신경 쓰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 자식 보내놓고 저렇게 먹을 거 먹고 웃고 떠들고 자기 생활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제 스스로 자격지심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하고도 저는 정말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통화를 하고 살았던 그런 엄마하고 딸 관계예요. 친구처럼. 참사 이후에는 전화를 하면 엄마가 어떤 게 힘들다, 지금 내가 상황이 이렇다, 이런 걸 주고받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공유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오로지 혜선이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어서 저는 엄마하고의 연락도 끊었고요. 그냥 오시면은 만날 수 있어요. 엄마도. 근데 4월 16일이 되면 꼭 오시려고 하더라고요. 더 힘든 날인데 꼭 오시려고 하더라고요. 또 본인은 이런 딸을 보는 게 힘드니까 오시려고 하는데, 그런 엄마를 보는 게 또 저는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시면은 또 만나기는 하는데 친정 식구나 시댁 식구들하고 다 연락을 거의 안 하고 지내는 편이고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미미한 접촉사고가 나도 누가 잘못하고 누가 덜 잘못했는지 CCTV를 가려주잖아요. 근데 세월호 참사가 어떻게 그렇게 상황이 돼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부모 곁을 떠나가게 됐는지 이유를 얘기를 해주면 저희도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거는 저희 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빨리빨리 해결이 돼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5.18 그 어머님들처럼 30년이 넘도록 가고 싶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빨리 끝내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끝내고 싶어요. 빨리 끝나게 해줘야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특조위가 지금 2번째로 꾸려졌지만 모든 것들이 어떤 증거도 받아낼 수가 없어요. 수사권이 없고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특별 수사단이 꾸려지게끔 국민청원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20만이 됐을 때 저희가 청와대에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서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사단이 꾸려져서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을 해서 정말 감춰진 것들, 그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랄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고 내 아이가 왜 억울하게 아프게 가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이 저희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고 내 아이한테 이렇게 보내서 미안하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 때 저희가 조금의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 아이는 비록 떠났지만 이런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밝혀지는 모든 것들과 사회 적폐들이 조금이나마 바뀌어서 우리 후세들이나 지금 남아있는 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저희는 치유 프로그램이 없어도 저절로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이 지나서야 다른 아이, 이 아이도 내 자녀인데 그 아이와 나머지 가족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혜선 엄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친구처럼 지냈던 친정 엄마까지도 외면하고 싶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매일 마주하던 가족까지도 멀리하고 싶고 이 모든 게 막 힘들고 귀찮아지는 거. 그러니까 솔직히 할머니 입장에서도 힘들거든요. 그런 딸을 지켜보는 그 할머니의 마음. 더구나 자식보다 더 귀한 손녀, 손자를 떠내보는 그 할머니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떤 마음인지 원장님 좀 얘기를 해주시면 이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오해를 하게 되는 게 트라우마 환자분들은 이 트라우마가 본인의 원래 성격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 부분과 원래의 나의 부분이 좀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웃을 만나거나 할 때에는 원래 건강했던 내 모습으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인사하고 뭐 할 일 하고 그럼 주변에서 볼 때에는 아, 저 사람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트라우마를 입은 너무 고통스러운 나를 누르고 있는 거죠. 그 시간 동안. 그거를 누르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 외부 활동을 하고 나면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가족들은 자꾸 말을 시키고 자꾸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죠. 나는 아무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 환자분들이 이해할 때는 이분이 잘 노력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 안에는 상처 입고 힘든 모습이 같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마저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네. 저 같은 경우도 네. 아버님. 세월호 진상규명하고 단식할 때 저희가 목표가 있었잖아요. 네. 특별법 제정하고 시행령 때문에 했었잖아요. 네. 근데 한 1년, 2년은 뭐 형제들도 봐줘요. 좀 힘내라 했는데 지금 5년째 되니까 하는 소리가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왜냐하면 직장이 뻗었던 직장이 있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막막하고 제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그러면서 이제는 노란 리본 자체를 안 달아주고 하니까 저도 가족들한테도 원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 일도 하고 일상을 복귀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산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억울해 준 진상규명되고 다른 어떤 아이가 그런 희생당하지 않도록 좋은 사람이 만들면 일상 복귀할 수 있다. 방금 어머님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장님 다른 사람들은 자기 고통을 모르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너무 그게 야속하거든요. 저 어제 오늘 그 자영당 전현 직원들이 한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망언들 보면 뭐라고 그랬나요? 뭐 암담 유가족들에게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망언을 하고 지겹다는 등 별 정말 인면수심이라는 말도 설명 안 돼요. 여러분 짐승의 마음이라는데 짐승보다 못한 그런 거 마음이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오히려 그런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겪은 고통도 모르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또 뭔가요? 어떤 게 있을까요, 도대체?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뭐 저도 정신과 의사지만 그게 한 번에 이해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뭐 꼭 그분뿐만 아니라 세월호에 대해서 작든 크든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처음에 단원고에 갔을 때 안산에 너무 많은 시민분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밤 10시까지 촛불을 들고 계셨어요.
사실은 원래 그랬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왜 그런지 저희가 그거를 캐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분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때의 마음을 다시 그 교감을 가져갈 수 있을지 저는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의 역할이 아닐지 그런 부분들 좀 더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치유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분도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 앞장서들 정치인들이 그런 망은 막말했다는 것이 더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그다음에 제일 저는 유가족들을 괴롭히는 게 돈을 노리고 그런다라는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인데 어제 그제 자유한국당 전 의원들도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아버님 뭐 수도 없이 당해보셔갖고 그냥 거기에 대한 반박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가지고. 이름은 거론 안 하겠지만은 그분하고 또 판도라에서 한 적이 있어요. 녹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또한 일베들이 물어보는 말을 물어봐요, 저한테. 아니, 왜 박근혜한테 그러냐. 청해진 의원가, 유병헌한테 따지지. 그걸 그분이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일베들도 오뎅을 만들고 오뎅으로 표현해서 우리를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공인이잖아요. 전 국회의원이었으면 공인이었는데 왜 공인이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일베보다 못한 헤쳐먹고 찜해먹고 뼈까지 발라먹는단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 머리가 끝까지 올라왔었어요. 아까 그거 딱 보자마자. 일베도 그렇게 안 놀려요.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일베도. 일베보다 못한 거를 왜 공인이 되어서 어른이 보여줘야 할 면목도 없고 저는 그분한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묻고 싶어요. 뭐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별 생각 없이 사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5년 동안 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이런 슬픔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이런 소모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감정에 대한 소모도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진실 규명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김은지 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마음도 힘드셨을 텐데 다시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그러면 저희는 5년 동안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준비해 봤으니까요. 일단 화면을 보시죠. 오늘은 다음 주 화요일 16일인 화요일 날 있을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에 관한 전반적인 좀 사항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나눠드린 이 포스터는 최종 아니에요. 지금 아마 이 웹자본은 다 포스터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부스 설치나 뭐 자원봉사자들 해가지고 전체 한 150명 정도가 아마 자원봉사자들이 주변에 배치될 거고. 이게 5주기라는 기억에 대한 어떤 의미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이거에 따른 특별수사단이 구성이 돼서 조사가 됐으니 우리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이런 특별수사단을 설치해달라는 그 가족들에 대한 좀 염원이 좀 담긴 5주기 기억식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지난 5년 동안 저희 가족들이 그 아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밝혀달라고 꾸준하게 제작을 하고 지금 간절해요. 5주기 기억식을 맞이해서 어쨌든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들이 올바르게 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66,000이요? 우리가 20만이죠? 일단은 4월 28일까지가 국민청원 기간이기 때문에 국민청원은 어쨌든 온라인 상에서 청원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은 4월 19일까지 전국민 서명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서명지는 정리가 되는 대로 청와대에 가족들이 직접 전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물은 뭐 여기 있는 게 지금 일정 정도만 있지만 실제 이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로 보면은 도서관 분량 정도? 그 세월호 참사 4월 16일 그 이후서부터 모든 방대한 자료들이 다 이제 가족들이 수집했고 그 자료를 토대로 세월호에 대한 그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단 하나죠. 올바른 진상규명인데요. 트라우마가 심하죠. 근데 저희들이 더 힘든 건 아직 밝혀진 게 없는데 잊혀져가는 이런 것이 더 힘들어요. 그거는 단 하나인데 우리 아이가 저한테 한 얘기는 아빠는 진상규명 할 거지. 이거에 있어서 어른으로서 정말 못된 어른이 되지 않고 이 아이들의 어른들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심한데 그것 또한 아빠 된 도리로서 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하죠 이제. 아유. 가장 원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 아들이 살아오는 건데 그건 불가능하죠. 진상규명하면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물어달라는 거고 그 요구 조건이 우리 가족들이 가장 지금 원하는 바죠. 비록 허무하게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끝까지 우리 아이들의 명예를 되살리고 그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너희들이 왜 죽었는지 결국은 이거였더라. 정말 아이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네,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네. 누구십니까? 세월호 진실 규명을 또 함께 하고 계신 분이시죠. 세월호 특조위 2기입니다. 진상규명국의 김진희 주사 2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그 활동하시는데 지금 이제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하시는지. 저희가 조사 개시 시점으로는 12월 11일부터 저희 위원회가 네. 이제 시작 시점이 되었고요. 네. 저희 시행령은 2018년 7월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네. 조사 시점부터 이제 기사나기로 그렇습니다. 됐잖아요. 네, 박근혜한테 네. 하도 방해를 많이 당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자, 5개월 됐습니다, 과장님. 정말 애타는 심리로 물어볼게요. 어느 정도 진상규명된 겁니까? 왜 애들 구하지 않은 겁니까?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너무 어려운 질문 처음부터 그러니까 주셔가지고. 국민들이 이거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네. 12월 11일에 조사 개시와 네. 함께 14개의 직권사건들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14개의 직권사건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1기라고 부르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가족분들이 신청하셨던 290여 개의 사건과 기존의 세월호에 대한 각종 의혹들, 이런 것들을 포괄해낸 과제들이고요. 이 과제들은 지금 5개의 팀으로 조사관들이 나누어서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이 침몰 원인하고 네. 그다음에 왜 애들 구하지 않았느냐잖아요. 네, 네. 시민들 구하지 않았느냐. 이 두 개 집중해서 조사는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4개로 네. 나누어서 일단은 왜 구조하지 않았나, 예. 구조군안의 적정성, 그다음에 지금 이제 청와대 정부 대응의 적정성,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대응의 예. 적정성, 그리고 그다음에 선체로 인한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그리고 또 하나가 정보기관에 지금 이제 기무사나 관련 그렇죠.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4개의 큰 카테고리를 14개의 과제로 나누어서 그 14개의 과제를 다시 소과제로 나누어서 그렇게 조사관들이 아주 밑에서부터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 제가 이제 계속 빨리 대화를 하고 싶어서요. 네. CCTV 저장 장치 DDR 네. 아니 DVR, 네. 그게 조작됐다는 정황을 발표하고 큰 파장이 일었고 오늘 네. 또 뭐 관련 보도했던데요. 네, 네. 그거 잠깐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발표한 것은 다르다는 거죠. 해군이 수거해온 네. 수중 영상 속의 DVR과 이후에 해경을 통해서 경찰에 인계되고 그리고 법원에 제출됐던 DVR이 다르다는 건데 사실 이제 이게 다르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 세월호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VDR이라고 하는 블랙박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알 수 있는 64개 채널의 카메라가 담긴 DVR이 사실상의 블랙박스였던 거죠. 네. 그러면 이 블랙박스를 당연히 수거해 왔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블랙박스는 제대로 진실을 담고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르다는 것을 착안한 것입니다. 예. 네. 그 일기 특조위가 원래 있었고요. 네네. 그렇죠. 해체가 됐죠. 네. 활동을 끝까지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2기 특조위는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강제 종료가 됐고요. 지금도 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주 그 기간 내에도 주어진 기간 내에도 적극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네. 예산의 문제부터 많은 방해들이 있었고요. 다행히 저희는 이제 촛불 정권이 만들어지면서 저희 이제 세월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출발 자체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출발을 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 국민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수사권이나 강제 집행이나 이런 권한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기존의 조사관들이 이제 조사 권한을 가지고서 정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 세월호 특조위와 선체조사위원회의 자료를 다 이관받다 보니 130테라가 넘는 자료들 어마어마하니까 자료의 양은 훨씬 더 2배, 3배 늘어났는데 오히려 인원은 훨씬 더 줄어든 거죠. 예. 아버님,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조 2기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1기는 뭐 박근혜 때 얼마나 방해했는지 제가 너무 잘 알았으니까. 네. 근데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이제 걱정하시면서 우리 유가족들하고 4.16연대 시민단체들이 다 네. 강제 수사권 있는 세월호 특별조사단 설치 청원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청원하고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청와대 청원도 네. 뭐 10만 명 돌파했다고 제가 보도를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2기 특조위에도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요. 네. 1기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할 수 있는 권한뿐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특별 수사단을 꾸려달라는 거고, 그리고 특별 수사단이 있음으로써 제2기 특조위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진상 조사하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꼭 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좀 청원 안 하신 분들 꼭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만 명 좀 채워야죠. 네. 예. 지금 현재 10몇만 명 정도 됐던데. 예. 근데 과장님 가족들이랑 아주 면밀하게 소통도 하고 또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추정하는 여러 뜻 있는 언론인들하고 단체들 있잖아요. 4.16연대나 4.16재단도 생겼고 특조위가 잘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자문단으로 아예 피해자 자문단을 꾸려서 가족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생존 학생들도 참여를 해서 저희는 조사 과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분들을 참여하고 있고요. 각 단계마다 저희들이 잘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망발을 했던 어느 당의 한 분은 오늘 품격 언어상을 받으셨대요. 네,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누군가는 보상금 받고 빨리 끝내라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진실규명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유가 있겠죠. 우리 유가족들이 세월호 진실규명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이유,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버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가족들이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정말로 슬퍼할 권리만 가지고 싶은 거예요. 비난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말 지금 하는 거 잠깐만 까먹었어요. 네. 생방인데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네, 아니요. 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집으로 가장 먼저 돌아가고 싶은 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우리 가족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제발 이 진상규명이 왜 그토록 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네. 가족들이 뭐 직장도 포기됐고요. 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지금. 또 많은 유가족들이 아이들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났을 때 이유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일념 하나라고 들었을 때 이해가 되거든요. 네. 자, 이제는 진상규명만이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좀 희망적입니까?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짧게. 네, 저희 적극적으로 저희 조사관들이 정말 이번 세월호 특조위는 정말 좀 모두가 진정성을 가지고 조사관들이 임하고 있고요.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피해자 중심주의의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분들이나 국민들이 믿으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고 있는데요. 노래 들리시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뜻을 모아서 우리 세월호 참사 진실이 규명될 수 있게끔 국민적인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한 세상을 향한 을들의 반란. 여기는 TV 민생 연구소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